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모니터링 반복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를 할 건데, 마지막 시간에 메트헤모글로빈과 관련된 내용들 잠깐 언급을 했었고, 메트헤모글로빈은 단순하게 이제 펄쇼시메트리만으로는 측정이 어렵고요. 그 이산탄소하고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기계, 펄쇼시 시오메트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또 측정할 수 있는 수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 헤모글로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여기 해부생리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산소하고 결합해서 온몸의 산소를 그 운반해주는 우리 몸의 부분이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요것도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상 헤모글로빈의 수준이라 해가지고 요쪽 수치들이 쭉 써져 있지만 요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 숙지하라 혹은 기억해달라라는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뭐 이런 수준이구나라는 정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가 많아졌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적어지는 순서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환자의 나이대별로 발탈이 달라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수가 많다는 소리는 뭡니까? 얘네들이 한다는 게 산소를 운반하는 거니까 호흡수도 당연히 많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환자 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한 나이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할 때가 산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우리 신체 각각의 기관들을 키워야 되니까요.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점 하수액의 제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탈수하고 출혈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 탈수나 출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희가 환자 평가를 통해서 빠르게 평가하고, 평가를 통해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음, 문제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총 헤모글로빈을 통해서도 요 탈수 문제와 출혈 문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임상적인 사항들을 조금 어, 종합한다면 총 헤모글로빈을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굳이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관료 지수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최적 변동 지수라고 있긴 하지만 요거는 굳이 이제 관료 지수에 관련돼서 보시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최적 변동 지수 같은 경우는 호흡 주기 중에 발생하는 PI의 역학적인 변화 척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심장 같은 경우에는 흉곽 내에 있다 보니까 그 흉곽 내 압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부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장이 수축하는 정도도 이제 흉곽 나입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얘기하고 있는 체력 변동 중 지수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그 병리학이나 아니면 다른 그 내과 책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숨을 쉴 때 이제 들이마실 때 압력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맥박의 수도 조금씩 낮아진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빈혈 존재, 저관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당연하게도 혈액 적혈군에 있는 매우 중요한 구조물들 중에 하나, 해박적 구조물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한다 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관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다 보니까 이 우리 몸에 돌고 있는 혈액의 순환의 정도에 대해서 음, 측정해가지고 이 환자가 저관류 상태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심각한 상태, 중증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저관리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셨을 경우에는 적절한 관리 상태네. 그러면 관리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 큰 문제가 없다면 경증 환자로도 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요거는 보실 필요, 절차 같은 경우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 관련된 내용들인데 해부 생리지금 부분에서는 요거 정도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겠죠, 그죠? 글루카곤, 이스카겐, 인슐린, 그 다음에 소마토스타틴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요거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당 같은 경우에는 정상 수준이 80에서 140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요 숫자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혈당과 고혈당이 존재할 수 있다. 요 저혈당, 고혈당 같은 경우에는 내과 책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이제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들 할 때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당뇨병 스캔통 산증 같은 것들, 고혈당 뭐 삼투 현상 뭐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있는데 출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고,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한 번쯤은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니터링 방법들은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평가 방법도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써봤냐 안 써봤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빠르게 내가 이 환자에게 어떤 모니터링을 적용해야 될지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환자의 가슴 흉통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빨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심전도 모니터링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들을 좀 사용을 하고, 이런 기능도 있구나라고 알고 계신다면, 빠르게 환자에게 적응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적용의 수치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환자에 대한 상태를 평가 내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혈당 측정에 관련된 제한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측정기 기한이 말하는 테스트 스트립 이거 다 일회용이잖아요, 그죠? 부적절하게 청소하거나 껐다 뺐다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무언가 이물질이 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물기 없는 뭐 핸드 클리너, 환경 문제 등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부적절하게 나타나게 되면 다른 장비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 측정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요. 간편하게 이제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건전지를 갈아 낀다거나 혹은 안에 있는 것들 스트립을 바꾸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제한 장면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기에 써져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했는데 안 됐네?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안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트랩 한번 바꿔보시고, 건전지 한번 바꿔보시고, 한번 청소를 해보시거나, 호호 불어서 여기 안에 껴있는 먼지들을 이제 바깥으로 내보낸다거나, 그런 수준으로만 이제 해도 충분히 다시 혈당 수치는 제대로 다 측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후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혈당 수준이 비정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나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이제 환자 중에 두 개의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수치가 매우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손상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 머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혈당을 한 번쯤은 측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절차가 있는데, 절차는 굳이 보시지 마시고, 여기처럼 이제 스트립이 있고 이제 체열기구 등이 있다. 소독하시고 체열하시고 피가 나오면 혈당 측정하시고, 여기 끝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매천자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화학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환자의 그 인체 내부에 있는 전해질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하게 되면 우리가 전혈 검사하게 되면 이제 CBC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 혈구 내에 있는 성분들을 다 기본적인 검사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적혈구의 숫자라든지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의 숫자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구들의 혈구들의 숫자가 정상적인가?
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른 혈액학적인 문제가 없는지 판단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항구제 튜브가 있는데 이건 보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들이 있지만 이것 굳이 글자로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처치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건강검진 하셨을 때 직접 보셨을 거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같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절차는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보실 만한 것들은 저런 혈액을 그 직접적으로 혈액 검사하기 위한 전용 그 튜브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사기를 이용해 시린지를 이용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같은 경우 요거는 여러분의 정맥 내 혈액을 처치할 때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맥벽의 손상이라든지 부주의한 제거 등, 그 다음에 혈액검사에 뭐 혈액검사 검체에 혈액 농축 및 오용혈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투부 넣고 막 이렇게 많이 힘들게 되시면 이제 그 용혈될 수도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환자의 그 체열 부위를 적절하게 소독하지 않으시면 뭐 염증 같은 것들도, 전맥염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장 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레아티나제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산 탈수소 효소라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신장 표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트로포닌 I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CK라는 부분 남성과 그다음 CKB 부분, 그 다음에 젖산탈수소, 미오글로빈, 트로포닌 I, 트로포닌 T,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트로포닌 I의 수치입니다. 트로포닌 I의 수치. 그래서 6에서 1.5 나노그램이죠. 나노그램, 밀리미터당 나노그램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I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밑에서도 한 번 더 나왔네요. 그죠? 미오글로빈하고 이제 트로포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장 표지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CKMB하고 트로포닌 I를 심장 표지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병원에서도 아마 그 두 가지를 측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 트로포린 I만 측정하거나 그럴 겁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온들에 대한 측정값들이 나올 거고, 양이온 음이온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들 중은 이 네 가지의 양이온들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나머지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양이온들의 그 수치들이 조금 심장 쪽에서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모니터링 기술들을 다 쓸 수가 있는데요. 할 수가 있고, 요 체열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체열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좀 완벽하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부분들은 비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혈당 검사, 혈액 검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쭉 있을 거고, 이렇게 우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다음 동맥계 가스 분석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나올 건데 SpO2부터 PaO2, PaCO2, pH 이제 둔탄산염 HCO3 헤모글로빈의 양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겠다. 여기 정상 수치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SpO2 이거는 창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SpO2 같은 경우에는 94에서 99, 1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aO2는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PaO2, PaCO2의 농도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맥계 가스는 조금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죠? 좀 낮아진다는 점. 그 다음에 이산탄소 농도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책에 따라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pH는 7.35에서 7.45까지 여기가 정상 수치입니다. 너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알칼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산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pH랑 같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연하게도 중탄산염 HCO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좀 요거 여기에 나온 수치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헤모글로빈은 솔직히 뭐 안 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SaO2까지는 안 보시더라도 이제 PaO2, PaCO2, pH 그다음에 HCO3 요 네 가지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80에서 100, 35에서 45, 7.35에서 7.45, 그 다음에 22에서 26 이렇게 외우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거는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 초파 검사 할 건데 보시지 마시고 요 초파 검사를 우리 응급구조사에게 넘겨주시는 경우는 종종 없고요. 여기 이제 패스트한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제 많은 그 외상 환자에서도 그 초음파 검사를 할 때 패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밑배, 왼쪽 밑배, 오른쪽 윗배, 왼쪽 윗배, 두동 부위, 심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좌우측 보고 여기 이렇게 네 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한점으로는 열악한 훈련 과정, 부적절한 감독, 연습과 프로토콜의 무분별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음파는 생각보다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근데 뭐 기기가 부족한다거나 혹은 우리 응급구조사가 초음파를 본다라는 이 상황에서 어느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걸 도와줄 것인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불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을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것들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는 요런 것들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좀뭐그 오른쪽 왼쪽 보시면서 간의 손상 여부, 그 다음에 뭐 비장의 손상 여부, 그 다음에 신장의 뭐 기능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골반 안에 있는 무언가의 문제들, 골반 골조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보시는 것처럼 되게 위험한 사항들이 있죠. 보시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응급구조사도 초음파를 쓰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 10년 전, 10년 전부터 또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17년에 교수 활동하기 전에도 있었던 거로 제가 잠깐 기억나는 거 보면 이전에도 이 초음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쓰는 거에 대해서. 자,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의 환자 평가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현장 평가하고 환자 평가하고 통합해서 현장에 진단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처치 계획이나 감염 진단.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가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만 처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자마자 처치를 제공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자 평가 문제 중에 요거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환자 평가를 했더니 환자의 중증 W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해 주실 건데, 중증 W를 했더니 환자가 중증의 환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환자의 우선순위가 좀 높아진다. 빠르게 이송해야 되는 환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뭐 양질의 전문 소생술을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양질의 전문 소생술은 여러 가지 전문 소생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저희가 심장 전문 소생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외상시 소생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제공되는 소생술이 매우 높은 수준의 소생술까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통해서 환자에게 적용돼야 될 처치들을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장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것들이죠. 그죠? 안전, 개인 보호 장비 같은 것도 해주시고, 지원 결정, 위치, 모든 환자 위치 찾기, 손상 기전, 요거 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입니다. 순서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모니터링은 다 머릿속에 다 외우시지 않더라도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 따라서 그냥 몸에 있게 차근차근히 현장 평가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들. 1차 평가 보시게 되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지 아닌지를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자가 반응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호흡은 있는지 없는지, 빠른지 느린지 뭐 대략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흡이 없거나 헐떡거리는 호흡, 맥박 촉진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CPR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차 평가에 ABC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경우 소생의 징후가 보이면 라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것은 요거죠. 그죠? 생전 여부를 눈에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죽음 환자, 인사적 사망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PR로 환자를 소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소생 후에는 여기처럼 다시 한번 ABC로 해주시면 되는데, 1차 평가 ABC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순서는 CBA로 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맥박부터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1차 평가 단계는 전반적인 인사평가, 필요시 목표 고정, 정신적인 평가, 기도, 호흡, 순환, 그 다음에 치료 후송의 우선순위 결정하기. 1차 평가에서 우선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 우선순위는요, 평가를 할 때마다 조금씩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순위가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 한번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 우선순위는 끝까지 우선순위는 처음에 결정했던 것들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평가 상황에 따라 혹은 재평가 상황에 따라 혹은 2차 평가에서 1차 평가했던 거하고 2차 평가했던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게 된다면 2차 평가에서 다시 한번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자 접촉할 때 손으로 이제 환자 머리 목 고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필요시입니다. 필요시. 환자가 멀쩡하게 이제 호흡곤란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앉아있는 집안에서, 가정에서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된다면 굳이 이제 머리 목을 고정하실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필요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판단하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평가만 한다면 1분 이내에 실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1분 이내입니다. 모든 환자 1차 평가는 1분 이내. 그리고 정밀평가 처치를 위해서 이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1차 평가는 좀 빠르게 좀 끝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평가 같은 경우에는 활력증을 평가하면서 집중적인 병력과 신체 검진을 수행할 수 있겠다.
1차 평가와 환자의 주소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기구들을 사용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2차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1차 평가하고 난 후에 환자가 매우 심각한 환자다 혹은 심각하지 않은 환자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에는 이제 심각하지 않은 환자일 경우에는 대부분 주호소에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가 좀 중증 환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환자가 호소하는 것도 보셔야 되긴 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산재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꼭 확인하기 위한 신체 검진을 꼭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